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인사드렸었던 이강돈 이자 광자 돈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던 그 DSR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네. 뵙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제가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 DSR에 대해 가지고 저도 야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많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찰나에 최근에 이제 이 DSR 규제를 갖다 내년 1월과 7월에 강하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금 애청자분들께 이 DSR 뜻과 DSR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기 쉽게 예, 좀 설명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서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DSR은 한마디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보면. 총 부채 상환 비율. 예, 예. 네. 여기서 그런데 총 부채라고 하는 게 분석을 해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내 돈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네. 크게 봐서 1금융권이 있고 네. 즉 이제 은행, 네네.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데가 이제 제1금융권이라 그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또 신협 네. 이런 데가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는 그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 네. 대부업체는 사실 그 금융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사채 비슷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그 승인을 해주고 대부업을 하려면은 승인을 해주고 일반 개인 간에 그 돈 빌려주고 그 빌려가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네. 하나의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는 아까 이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카드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화재 그 보험회사도 네, 있고 보험회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캐피탈사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네. 예전에는 제2금융권은 사실 관리를 안 하고 거의 이제 방치하다시피 네. 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제1금융권만 정부의 규제를 받고 그런데 이제 이 가계부채가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제1금융권은 이제 규제하니까 네. 이게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DSR이 내년 1월에 이제 이게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DSR이 뭐 지금 뭐 내년 1월 전에는 지금 현재 DSR로 가는데 지금 선생님께 이제 DSR을 내년 1월에 이렇게 만약에 줄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에? 지금도 네. DSR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네, 관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 은행 같으면은 네. 현행 규제 비율이 40%예요. 40%. 네. 그런데 아까 저축은행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제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제 비율이 160%예요. 네. 그리고 그 보험회사 같은 데는 70%.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비율을 점차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 40%는 더 이상 그 줄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저축은행은 대표적으로 160%인데 네. 이거를 110%까지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줄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네. 결국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엄청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연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아,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 됐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실제 은행에 가보면은 네. 신용 대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한 2.5배까지 해줬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봉 1억 네. 5천이면은 네. 한 3억 5천까지도 네, 네. 신용 대출로 해줬는데 네. 아 그거를 이제 DSR 비율뿐만 아니라 네. 금액까지도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년 이제 7월 1월부터 내년 1월입니다. 1월. 어, 이게 원래는 내년 7월로 내년 1월로 당겼어요. 이제 원래는 내년 7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거를 네. 내년 빨리- 1월로 네, 땡기고 당겼죠. 네. 그리고 2023년 7월에 7월에 할 거를 내년 7월로. 7월에 이제 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까지는 네. 비율만 관리를 했어요. 아, 예, 예. 예, 네. 중요한 게 비율만 관리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그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그 자세한 내막은 뭐 정부 관리들만 알겠지만은 그렇죠. 그 네. 그 내년 1월부터 이제 금액까지도 네. 그러니까 비율이 뭐 아무리 낮게 나와도 금액이 어느 정도 초과되면은 네. 그거를 이제 못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정말 그에 따라 가지고 저는 정말 이제 심각하게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DSR을 갖다가 정말 줄여요. 줄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그에 따른 뭐 영향에 대해 가지고 뭐 지금 뭐 금융 쪽에 계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이게 당분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도 지금 거의 뭐 대출이 지금 현재 11월 달에도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이런 DSR도 줄이면서도 금리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아, 그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네. 그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장 큰 그 차이가 은행은 예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은 그 저희 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다가 네. 그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걸 이제 지준 예치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지준 예치 의무가 은행들은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근데 제2금융권은 그게 없습니다, 보면. 아, 제2금융권 아예 그런 게 기준이 없나요? 그게 예, 기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지준 적립이 없다는 얘기는 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만약에 지준 적립 의무가 있으면은 네. 그 은행이 예를 들어서 망한다든지 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부도가 난다든지 네, 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네. 그 은행에다가 망하지 않도록 네. 그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죠. 돈을 빌려주는데 네. 저축은행이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평소에 중앙은행에 저축은행이 받은 예금의 일정 부분을 뭐 예금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망하고 도산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보면은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저희가 예금할 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네. 5천만 원까지는 그 중앙은행에서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 재정으로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금보험공사 법에 네. 그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예금 금리가 네.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자 비싸니까. 여기가 좀 금리가 네, 비싸니까 비싸니 그쪽에다 많이 넣으시죠. 그쪽에다 넣는데 이제 5천만 원까지 넣으면은 네. 이자는 보존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저축은행에다가 4,500만 4,500만 원까지만 넣고 그렇게 넣고 다른 데다가 1년 계산을- 만기, 2년 네. 만기.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자금이 한 5억 있다. 네. 그러면 저축은행 10군데다가 네. 4,500만 원씩 넣어놓으면은 네, 네.
나중에 그게 그 특정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 그 망했다. 예. 그러면은 그 저축은행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 그거를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아. 나서서 갚아주는 게 예금자 보호법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그 저축은행에다 2억을 더 넣었는데 만약 그 저축은행이 망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밖에 그렇죠. 5천만 원까지만 보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쉬운 얘기를 건질 수 있고 아, 1억 5천은 날리는 겁니다. 오늘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축은행도 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제가 이제 근데 거기서 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면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까지만 그 정부에서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은행 우리나라 그 역사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네. 이런 데가 망하면은 네. 뭐 좀 격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 망했는데 만약에 거기 고객들을 보호를 안 한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못 견디거든요. 보면. 그래서 은행들이 보통 그 위험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합병을 시킵니다. 합병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IMF 때 저희가 네. 그 옛날에 5대 시중은행이 조상제안서라고 조흥은행, 네. 상업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아, 이게 우리나라의 5대 시중은행이었었는데 다 없어졌죠. 지금. 지금 보면은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게 제일은행 하나 나와 있죠. 제일은행. 거기다가도 여기 제일은행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계로 네, 해가지고 스탠다드 차트으로 바뀐 차트은행에서 거죠. 제일은행을 인수한 겁니다. 인수. 그래서 제일은행 명칭이 네. SC 제일은행이죠. 맞아요. SC 제일은행이고 조은행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신한은행으로 합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조흥은행은 신한은행으로 합병됐고 네. 상업은행은 지금 우리은행이 됐고 예. 그리고 예. 하나은행이 외환은행하고 이제 합병한 합병됐고. 거죠. 예. 그게 안 돼가지고 부실돼가지고 그렇게 합병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다른 뜻에서 합병이 된 건가요? 부실된 거죠, 부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오늘. 예. 근데 이제 은행도 뜯어 보면은 네. 간판은 은행인데 거기에 이제 그 고유 계정이 있고 네. 신탁 계정이 있습니다. 그 신탁 계정은 제1금융권으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네. 은행에 갔는데 무슨 뭐 은행의 예금이 그냥 일반 예금 적금이 아니고 네. 그 제2금융권 성격으로 만약에 자기가 예금을 해놨다.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보전 안 해줍니다. 5천만 원 넘으면.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 은행이 망했을 때 네. 그거는 별도로 청산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 가계부채를 갖다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건 것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 시중은행의 이런 부채 또 이렇게 뭐라 하죠? 그게 이제 갑자기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럼 DSR을 줄인다는 게?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해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만약에 내가 개인이 이제 상환할 능력도 없게 되면 은행도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갖다가 하는 건죠.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겁을 내는 게 네. 그 금융기관 부실이 생겼을 때 네. 그 금융기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개인. 이 개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제일 겁내합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네. 결국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를 회수를 못하면은 네. 금융기관은 부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선생님 뭐 생각과 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가계대출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거지. 그 주택담보대출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최근에도 물론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런 빈도수라든 횟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부채를 갖다가 완벽하게 지금 더 이상 이제 대출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재산 대출도 좀 쪼였잖아요. 근데 예. 제가 여기서 지금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 가계부채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지금 정부의 지금 대출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빚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네. 정부 부채라고 하는 거는 네.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네. 범위가 워낙 넓어가지고 네. 어디까지 정부 부채를 볼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각각 다르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면요. 먼저 그 이 질문 앞서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가계 부채는 정말 많은 건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 조금 아까 이제 그 감사 스마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가계 부채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네. 부채를 많이 해줘도 나중에 회수만 하면 되거든요. 보면.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근데 키포인트. 이거를 회수를 못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군이 네.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네, 연체율.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부채를 얻었는데 네. 그거를 못 갚으면은 한 달 지나서부터 이제 연체이자가 붙거든요. 네. 보통 보면 뭐 신용대출을 저희가 뭐 3% 신용 좋은 사람들은 한 3%를 받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이제 그 한 달 후까지도 이자도 못 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체율로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가계부채 부문에 대해서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주변에 봐도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이걸 연체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네. 또 일반 국민들이 그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진짜. 불평하는 게 뭐냐면은 네. 아니 지금 다 이자도 내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왜 그렇게 세게 관리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는 그 계층이 네. 그 30대 40대 그렇죠. 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30, 40대 맞벌이 부부. 네, 네. 30, 연봉도 40대 네. 맞벌이 부부들이 연봉으로 보면은 2억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네, 맞습니다. 요새 우리 저희 나라 이제 네. 대기업들이 워낙 체질이 강해져 가지고 네. 그 직원들의 급여도 상당히 세거든요. 그럼 뭐 나이가 40살이다. 네. 근데 내가 지금 맞벌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2억은 넘을 겁니다, 아마. 2억은 뭐 훨씬 넘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억 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다. 네. 그러면은 문제 없거든요. 네. 이자만 내면은 네. 문제 없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정부에서는 사실 가계부채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는 지나치다. 아. 아마 이런 시각이 있을 거예요.